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간이식이 어떤 수술인지 알아야 합병증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뭐 연예인들 몇 명이 이제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고 치료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김현식 씨는 많이 아실 거예요. 내 사랑은 내 곁에라고 노래 부른 가수 아시죠? 보통 가수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알코올성 간병, 간질환으로 이렇게 사망한 경력이 있고요. 최근에 유명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김태원 씨하고 김정태 씨라고 탤런트 TV에 많이 나오니까 아시죠? 이분들도 이제 노래 부르고 하니까 술을 또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경변으로 투병 경험이 있습니다. 양택조 씨는 간이식 받고 잘 회복된 케이스죠. 그리고 저기 남포동 씨하고 최성윤 씨 있는데요. 요 양택조 씨하고 남포동 씨는 두 분 다 간이식을 본인이 받았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잘 회복해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이 최성윤 씨는 아버님께 간이식, 자기 간을 일부 떼서 기증을 했고, 아버지가 지금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탤런트들이 이렇게 간질환으로 이렇게 사망한 케이스도 있고, 간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잘 회복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이식이라는 게 사람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간질환들은 어떨 때 생기느냐? 우리가 보면 주변에 B형 간염 환자도 있고 C형 간염 환자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술을 많이 먹어서 매일 한 병씩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술을 10년, 20년 먹다 보면 간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내가 다른 다리가 아프다든지 다른 몸에 질환이 있어서 약을 가다 복용했다든지 장기간 복용했을 때 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간이 나빠지는 경우나 면역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기 간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는데요. 질환이 생기면 간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간염이 생기면 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음에 이제 간경변, 간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간경변 있는 부위에서 간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한 10% 정도에서는 간경변 없이 간암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간경변을 건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게 간이식입니다. 그럼 간이식. 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병든 간이 있습니다. 이 병든 간을 통째로 제거하고 이렇게 통간을 받거나 내사자로 이제 통간을 받거나, 안 그러면 이제 생체 기증자가 있으면 간 일부, 저희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오른쪽 엽을 쓰는데 외국에서는 왼쪽 엽을 쓰기도 하고 왼쪽 좌외 구역 일부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병든 간을 제거하고 완전히 제거하고 새 간을 넣어서 이식하는 걸 간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왜 간이식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 약간 간경변이 심하면 거기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원인 질환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암이라든지 간경변으로 인해서 생기는 출혈, 그리고 간성맥증, 이런 것들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에 간세포암에서 수술이나 색전술, 알코올 주입술 등은 이제 치료는 되지만 근본 질환인 간경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간암이 새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간이식을 하게 되면 간이 깨끗한 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질환인 간암뿐만 아니라 근본 질환인 간경변까지 같이 없앨 수 있는 장점입니다. 이 간이식을 해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오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 살면서 본인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이렇게 맨날 피토하고 간성맥증이 일어나고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것 자체를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1988년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간이식을 시행했고요. 처음에 했던 이제 환자가 14살 된 윌슨 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간이식 후에 회복돼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거고, 이분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간이식 시작한 지 25주년 되는 거고요. 저희 올해 3월 달에 첫 번째 뇌사자 간이식을 받았던 14세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기념사진하고 물론 초청해서 같이 기념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럼 간식하고 나면 얼마만큼 우리가 삶을 유득하게 살 수 있느냐,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서경석 교수팀하고 저희가 간이식을 받았던 수혜자, 그리고 간 기증을 했던 기증자, 그리고 신장이식을 받았던 수혜자하고 같이 그 박영석 대장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하고 산악 트레킹 훈련을 하고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같이 서경석 교수팀하고 에베레스트 공정을 했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간이식 받고 회복만 잘하면 우리가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면역억제제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외에는 일반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간이식팀은 그러면 수술만 해서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수술 전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되고 수술 후 관리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과하고 같이 협진을 통해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이식 후에 우리가 경과를 살펴보면은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3일에서 한 7일 정도까지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를 받고 보통 2주 정도에 우리가 퇴원하게 되는데 혹시 적은 합병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치료하다 보면 한 달 정도까지는 병동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저희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주의하고 말씀을 드리죠. 생식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고 물도 끓여서 드시라고 그러고요. 6개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일반인들처럼 생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합병증이 보통 생기는 시기를 살펴보면은 수술 후 합병증은 보통 한 1개월 이내에 보통 다 나타나게 되고요. 그걸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독의 합병증은 뭐 수술 직후뿐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술 후에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수술 후 한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세균성 감염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요. 한 6개월까지는 바이러스 감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물이라든지 감염 생활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이식 후에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느냐? 합병은 이제 크게 한 7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술 후 합병증, 그리고 면역억제제를 드시잖아요.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고 면역억제제 약 자체로 인한 간염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에 아까 말씀드린 감염이랑 그리고 이식을 잘 받았지만 이 이식된 간이 기능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우리가 면역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보다 다른 암이라든지 종양 발생 리스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질환들, 뭐 B형 같은 간염 같으면 B형 간염의 재발, C형 간염 같은 C형 간염의 재발 등이 있을 수 있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간암이 다시 재발할 수 있죠. 그 외에 이제 신장이나 뭐 심혈관계, 뇌사상, 그리고 신경합병 합병증들이 크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 합병증 살펴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수술하고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은 다 생길 수 있고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간경변증이 있는 분들은 혈액 응고장애가 보통 동반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들이 생산되는데 간경변이 심하면 이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수술 후 출혈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혈관이나 담도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더 높은 이유는 이제 새로 받은 간을 수혜자, 받은 쪽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혈관 크기도 비슷하고 이래서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기가 맞지 않거나 방금 주변 조직에 염증이 있거나 하면 혈관이 눌릴 수가 있어요. 혈관이나 담도 등. 그래서 요 밑에 두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전, 혈관 안에 이 이물질 같은 게 끼어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이 문 앞에 좁아지는 경우, 그리고 그림에서는 안 나타났지만은 뭐 담즙 누출이 있다든지 혈관 누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듯이 담도,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담도거든요. 이게 우리 한 6m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죠. 요거를 이제 받은 간하고 본인 몸에 있는 담도하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담도 합병증을 이 시기에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담도 합병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합병증 중에 하나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이식을 아무리 잘하는 센터라고 그래도 한 30%에서는 담도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뭐 10몇 %까지 보고하는 데도 있지만 그게 뭐 통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통상 한 10명 중에 3명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도 합병증이 생기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담즙이 내려가는 길이니까 담즙이 이제 셀 수가 있습니다. 연결된 부위에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이제 뭐 항다를 호소한다든지 뭐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 담즙이 누출되면 이제 복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치료하는 건 저희가 이제 담도로 관을 넣어서 이 담즙이 누출되지 않게, 그리고 좁아진 곳이 조금 더 담즙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넓혀지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담도는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배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내시경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도 안 된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재수술해서 담도 문합을 새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옆에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총단관, 그리고 오른쪽 단관, 왼쪽 단관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이 직경이 일정해야 되는데 좁아진 부위가 있죠. 대개는 요 부위에 이제 문합, 이제 요 위쪽이 받은 간이고 요 아래쪽이 이제 수혜자의 이제 원래 간도입니다. 요 부위가 이제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좁아진 거죠. 좁아져서 요 사진상의 하얀 부위가 이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면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밖에서 관을 꽂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내시경 사진인데요. 내시경을 통해서 관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밖에서 관을 꽂을 경우에는 요런 관, 고리형으로 생긴 관을 또 피부를 통해서 관 담도를 찾아서 이렇게 꽂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은 요 부위에 이제 문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관을 넣어서 문합 부위를 지나서 이렇게 관을 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피부로 통해서 이렇게 꽂게 되면 이제 불편한 게 이제 주머니를 차야 된다는 게 불편하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담도 내시경을 하려고 하는데 담도 내시경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밖에서 관을 꽂는 것보다. 보통 출혈 위험도가 한 10%에서 5% 정도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담도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담도와 담도를 연결했을 때 시술을 할 수 있고요. 질환에 따라서 저희가 간에 담도와 수혜자의 소장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린애들한테 시행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담도 내시경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경피적 단관 삭간술, 우리가 PTBD라고 부르는데 그걸 하게 됩니다. 담도 내시경을 하게 되면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관을 넣게 되고요. 뭐 한 개 넣는 경우도 있지만 뭐 2개, 3개, 경우에 따라서는 4, 5개 이상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경피적 단관 삭간술도 마찬가지고요. 좁아진 부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간 넣는 간 횟수라든지 그 넣는 기간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요 주요 구조물 중에 하나인 간동맥,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요건 보통 우리가 2mm 정도 돼요.
보통 현미경이나 안 그러면 아주 고배율의 안경을 끼고 저희가 눈압을 하게 됩니다. 요 간동맥에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받은 간이 손상당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호흡을 하잖아요.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는데 간도 이식기 때 산소가 필요해요. 이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동맥이 수술 직후 보통 한 일주일 이내에 막히게 되면은 30% 이제 간이 돼서 간 자체 받은 간이 전혀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간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담도에 혈관,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막히면은 담도로 공급할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담도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차후에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간동맥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냐? 보통은 재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재수술 위험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죠. 원래 질환이 아주 심하거나 환자 상태가 아주 안 좋을 경우에는 뭐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다른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간문맥과 간정맥, 간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간문맥에서 받고 간에서 나가는 혈류를 이제 간정맥에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아까 요 옆에서 사진에서 보시면 요거는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좁아진 부위를 넓혀지는 풍선 확장술을 한다든지 요 밑에 보면 요 그물망처럼 생긴 게 보일 겁니다. 스텐트를 넣어서 간문맥을 넓혀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간문맥은 보통 우리가 장에서 오는 혈류를 받아가지고 간에 공급하게 되는데요. 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받아서 간이 재생한다든지 기능하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정맥은 아까 혈류가 나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좁아질 경우에는 간이 혈류가 제대로 들어오는 오지만 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간이 붓게 돼요. 그러면 다시 복수가 생긴다든지 하는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정맥이 이제 좁아진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풍선 확장술을 한다든지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부 반응을 살펴보면 거부 반응이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손에 상처가 나거나 할 경우에 그걸 잘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고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면역 반응의 일종이거든요. 새로운 간이 들어왔을 때 이걸 내 몸의 일부로 인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외부 침입자로 우리 몸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제 새로 들어온 간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면역 반응을 줄여야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간을 이제 침입자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농도, 그래서 저희가 외래 오실 때마다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를 확인을 해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게. 너무 낮았을 경우에는 들어온 간이 우리 몸을 공격할 수도 있고 다른 세균이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낮지 않게, 그리고 너무 높지 않게, 너무 낮게 유지하면 우리 몸이 새로 들어온 간을 침입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또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적정 농도를 저희가 유지하려고 외래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도가 적절하지 않거나 그럼 뭐 다른 이유 등으로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되면 뭐 발열이랑 복통, 뭐 간효소 수치 상승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면역 거부 반응이 생겼냐 알려면 일단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거부 반응인지 알 수가 없고요. 병원에 오셔서 이런 증상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보통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확진 방법은 조직 검사밖에 없기 때문에 간 조직 검사를 해서 거부 반응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면역 억제제를 이제 높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PD 드시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정맥 주사로 고용량으로 쓴다든지 방금 드시던 면역 억제제 농도를 조금 높인다든지 방금 다른 면역 억제제를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그 거부 반응이 생기기 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찬스가 있고요. 이걸 늦게 발견하거나 만성 거부 반응이 생겼을 때는 재이식이라든지 다시 수술까지 갈 찬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HCV, 그러니까 C형 간염 환자들은 보통 프로토콜 바이옵시라고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이후마다 매년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C형 간염을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요.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피검사라든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부 반응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C형 간염 환자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리고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검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증상이나 피검사,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지만 조직 검사에서는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면역 억제 농도라든지 이런 걸 적절하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방 방법은 뭐냐? 면역 억제제를 정확한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이제 복용하는 게 환자분들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외래에서 그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년마다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받은 간이 거부 반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시고 있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타크롤리무스라고 이제 프로그랍 타크롤엘이라고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쌍dim은 사이포엔이라고 이제 사이클로스프로린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리고 뭐 셀세트 마이콜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드물게 아티감, 노트케이스라고 예전에 보유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약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얗게 생긴 약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타클롤리무스고요. 이식 후에 이제 손떨림이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손발에 이상 감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면역 억제제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약들은 콩팥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클롤리무스하고 사이클로스프론이 마찬가지고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약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다른 약들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물게 이제 3% 정도에서 이렇게 탈모가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약 복용을 계속할 경우에는 탈모가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프린을 드실 때 여기 이건 아주 심각한 케이스를 사진으로 담은 건데요. 그 다모증, 털이 많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좋아진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털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제를 변경한다든지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 외에 잇몸이 붓는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픽이라고 스테로이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이식 초기에 쓰다가 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PD를 이제 복용하게 되면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이렇게 체중이 비만으로 이제 식욕도 증가되고 그래서 이제 비만형으로 바뀌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위장 장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위장 보호제를 같이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 노출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스테로이드 관련해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볼 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같이 드시는 약들이 이제 셀세트나 마이콜티일 텐데요. 이걸 복용하시다 보면 위장장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계속 한다든지 하면은 저희 병원 꼭 외래 오실 때 상담을 받으시고 약 용량을 조절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질환이 있는지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코페놀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 감소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검사할 때 저희가 꼭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따 이제 최평균 선생님이 다시 강의하실 텐데요. 감염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0후 초기 사망 원인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보통 이제 이식 전 전체 상태가 나쁘거나 영양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 이제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이식 후 첫 한 달 정도까지 박테리아 감염 위험도가 높고요. 29 한 6달까지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6달 이후에는 보통 이제 정상인들하고 이제 별 차이가 없다고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릴 때 6달 이후에 이제 이 멸균 증진술도 끊고 정상 이제 생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권유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받은 간을 가지고 수술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이게 기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수술 직후에 바로 생길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간 자체의 문제인데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간을 받았고 이게 기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는 제이식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면역 억제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지내시기 때문에 이제 종양 발생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뭐 폐암이나 유방암, 대장암은 뭐 일반인들하고 유사하다고 되어 있고요. 피부암이나 입술암 위험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행인 거는 이건 백인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진에서 보듯이 입술에 이런 병변이라든지 피부 이렇게 궤양처럼 생기는 경우,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진을 통해서 자궁 경부암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 오시면 한 1년이나 2년마다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라는 이유가 이런 종양 발생들이 일반인들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이식하고 나서 저희가 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책을 쓰고 있지만은 다시 B형 간염이 재발한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외래에서 헤파비계라든지 항바이러스 약제들을 쓰고 있습니다. C형 간염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예방 약제는 없고요. 보통은 재발한 이후에 다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간염은 이제 수술 전 병기나 그 상태에 따라서 재발 위험도가 달라지게 돼요. 보통 수술 전에 저희가 설명드릴 때 그 리스트를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면역제라는 다시 재발할 수 있어서 면역제 용량이라든지 약제 선택은 아마 저희 팀에서 설명합니다. 그 외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뭐 비만, 그리고 뭐 고지혈증, 고요산혈증, 그리고 사진에 보듯이 뭐 이제 골다공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신경학적 불편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이식 성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과거에 이제 초창기 간이식을 시행했을 때보다 지금 성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성적을 보면 이제 이거는 간암 환자들하고 간경변 환자들 모두 합한 성적이고요. 5년 생존율이 보통 한 86% 정도 됩니다. 간암이 있을 때는 이거는 단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간암 개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밀란 척도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 안에 되면 우리가 5년 생존율이 한 92%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식 전에 이제 병기가 아주 심했던 분들, 간암이 아주 많이 진행된 분들은 이식 받고 나서도 사실 성적이 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간이식팀이 카자흐스탄 가서 간이식을 시행했습니다. 보시면 옆에 아주머니가 이제 수혜자고 옆에 분이 이제 기증자. 여기도 마찬가지 수혜자고 기증자인데요. 이게 수술 후 6일째 찍은 사진입니다. 정상인하고 거의 구분이 아마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간이식하고 나서 경과가 좋으면 이렇게 수술 직후에도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관계로서 말씀드려요. 25년 차인데요.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면역 없이 시간을 지나는데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느슨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침 저녁에 하나씩 먹었는데 여기는 뭐 술원이라 그래가지고 구하지 아침에 먹는데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떤 때 6시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뭐 7시나 7시 반.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정확히 시간을 지키라는 게 그 정식을 말씀하세요? 아니면
한두 시간에 유두리는 좀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제일 정확하게 지키는 게 좋죠. 왜냐하면 면역업제제를 먹고 나서 그 혈중 농도가 상승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일정해야지만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이제 한두 시간 유도리를 생각하다 보면 그게 계속 겹쳐지지 않고 계속 꺼져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 더. 보니까 바빠서 깜빡 잊을 때, 예를 들어 한 11시나 뭐 12시 점심때 발견이 돼, 오늘 안 먹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한두 시간 지나서 발견했다 그러면 드시고요. 뭐 한 대여섯 시간 이상 지났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음 면역업제제 먹을 시간이 다가왔다. 그때 드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면역업제제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볼 때는 상담을 주시고요. 전화를 주시고, 아니, 가까워졌을 때는 웬만하면 건너뛰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건너뛰는 건 그때 영향이 없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상태가 좀 좋을 때 이식을 하면은 모든 회복이라든가 어떤 성적이 좋게 나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좀 지금 상태에는 지금 불편함이 없는데 제가 지금 식도 정맥류는 지금 제가 받고 있거든요. 지금 1번 대답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화제로 한번 가서 또 검사하고 받게 되면 받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빨리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상태가 좀 안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 받는 게 좋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상태 좋을 때 받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장기질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고 아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식 시점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간 상태를 잘 모르지만 간 상태와 앞으로의 이제 생존율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들을 평가해서 언제 할 수 있을지 아마 의료진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 좋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내과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식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아직 안 하셨는데 그런 진단을 받아보려면 외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외과로 가야 되는지 제일 좋은 건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상태를 잘 아시니까요. 그 상담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이제 출혈이 생기고 가슴 내증이 생기고 복수가 차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식을 고려해야 되는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조절되면 조금 시기를 늦추는 거죠. 이게 쉬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복수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그 정부 쪽에 조금 유전자 변이로 인해가지고 좀 수술을 좀 잘했는데 수술하고 이번에 또 이제 재검을 했는데 그때마다 조금 간이 복수가 조금씩 차요. 그러다가 또 빠지거든요.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약으로도 조절 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조절 안 되는 단계에 오면 이식을. 그리고 지금 발등이 지금 며칠째, 다른 때는 그렇게 부은 적이 없었는데, 발등이 지금 한 3, 4일째 발등하고 발목하고 좀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부었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쪽 빠지고 이제 부종 가지고 이제 그게 꼭 간하고 관련이 있다 말씀드리면 곤란하고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오래 그런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이식하고 딱 100일째 되는데요. 치과하고 안과인데, 왜냐하면 이식하고 나서 약 때문에 눈이 좀 불편한 것 같고, 또 이빨에도 그 검하게 좀 찐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 가서 얘를 직접 받을 때, 신경 치료를 해서 뭘 씌워야 하는데, 그걸 한번 물어보시고, 오십시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경 치료할 때 약간 국부적으로
같이 한대요. 괜찮은지 그대로 결정을 하고. 보통 이게 간식하면 아스피린 같이 드시거든요. 그거 보통 일주일 전에 끊고 시술. 네, 그건 보통 저희 치과병원에 가시면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이게 시술 받아도 될지. 대개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 수술 전에 저희가 전처치, 그러니까 시술 전에 전처치를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뭐 항생제도 쓰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하고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